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경제원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중구 교수님, 이창용 교수님 경제원론 책으로 할 텐데요. 우선 이 강의의 목적은요 경제원론 내용을 아주 쉽게 좀 빠르게 설명하자는 게 주 목적입니다. 여러분 경제원론 책은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맹퀴의 경제학이라든가 크루그만의 경제학 등등 많이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중구 교수님, 이창용 교수님이 쓰신 이 경제원론 이 책이 아마 제일 좋고 바이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뭐 수업 듣는 거 외에 수업 목적으로 어떤 취업을 목적으로 또 경제학 공부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쓰신 이 책이 가장 알차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강의를요 좀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원론이고 또 스스로 아주 문장이 쉽게 써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들께서 쫙 빠르게 혼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강의 목적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시것이 합쳐져 가지고요 책이 원래 되게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양을 너무 많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다가 지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좀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복습용으로 쫙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중간에 PPT로 설명을 하긴 하지만 중간에 판서를 좀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교재 책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같이 체크하시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복습하시는데 좀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책의 뒤에 연습 문제들이 또 쫙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번 기본 강의 이론 시간에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 강의 내용을 끝난 다음에 따로 이렇게 또 한번 특강 같은 걸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선 챕터 1장 들어가면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우리 볼 텐데요. 1장이 경제학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경제학의 기본 성격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이라는 것은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선택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어떤 선택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선택을 합리적으로 잘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선택의 기초가 되는. 근데 우리가 문제에 빠졌어요. 아니 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면은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마트 갔을 때 뭘 살까 고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이 희소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희소한 자원을 갖고 어떤 걸 선택할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이 강의를 들어야 돼, 말아야 돼. 강의를 듣는다 하면 제 강의를 들어야 되겠어? 다른 강의를 들어야 되겠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전부 다 경제적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희소성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이런 희소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4절에서는요. 국민경제 전체적인 기본 골격과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어떤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것을 경제학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시장 하면은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인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학의 기본적인 성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경제학이다라고 하면은요, 뭔가라고 하면은요, 우리 책 앞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애매해요. 그 경제학 많이 들어보고 우리 소중한 우리의 삶에서 아주 밀접하게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야, 경제학이 뭐 배우는 학문이야? 하면 이게 정체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우선 뭘 다루는가 살짝 한번 눈여겨볼게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펴들면 물가가 불안하다, 취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 관련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삶에서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는 없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경제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그러니까 자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이 어떻고 인플레이션, 경제, 장기적인 성장, 빈곤, 환율, 노사관계 뭐 경쟁과 독점, 환경오염, 조세 이 모든 게 전부 다 경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았어. 이런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군. 그래서 이러한 경제학을 왜 배우는가라고 하면요. 여기요. 현실의 경제가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서
매 순간 직면하는 선택을 잘 해야겠다라는 게 바로 경제학을 배우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단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경제학을 배우는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거요. 현실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작동 원리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경제 지식이 없으면 다양한 경제 현상과 관련된 인과관계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경제에 다양한 관심되는 변수들이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우리나라 경제가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왜 발생한 거야? 이유는 뭐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바로 경제학의 관심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락에 보시면 경제학을 배우는 또 다른 목적은 합리적 선택의 기본 원리를 배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뒤에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긴 할 겁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레컨이라는 단어에서 레셔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직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편익하고요. 뒤에 다시 할 겁니다. 비용, 코스트를 비교해 가지고요. 이게 어떤 게 더 큰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경제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슨 단어로 써 있습니까? 선택의 학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 직면하는 선택을 잘하는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경제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백화점과 마트에 갔을 때 어떤 걸 살까? 사면 얼마나 살까?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무한한 물질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색깔을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유한한 자원, 이 유한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여러 가지 돈도 자원이에요. 돈도 자원이고 아니면 시간도 자원이고 아니면 에너지도 자원이고 그렇게 됩니다. 이 모든 것, 말 그대로 석탄, 석유 같은 지하 자원도 자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하면은요, 유한하다라는 게 희소하다라는 게 항상 머릿속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희소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도대체 경제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희소한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제제라고 돼 있잖아요. 경제제. 이게 뭡니까 하면 희소한 재화야. 자유제는 희소하지 않습니다. 충분해서 무한히 많이 갖고 있는 거를 자유제, 프리가 사실 이제 번역을 공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짜 재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경제제라는 것은 희소한 재화 그리고 자유제라는 것은 공짜, 프리라는 게 대가 없이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가가 없이도 얻을 수 있는 재화를 자유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경제제는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면 대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라는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단어 잘 보세요. 첫 번째는 희소한이라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거 그거 잘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활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을 바꾼 겁니까? 선택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 시작할 때 선택이라는 단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5페이지 중간에 이 단어 경제학 개념이라는 그 문장 빨간 색깔이 있는 거 잘 좀 체크해 주시죠. 그래서 다음 단락 보시면 첫 번째 줄 찾으셨습니까? 욕망은 무한한데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이스,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경제학은 뭐 하는 학문이야? 하면은 선택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선택과 관련돼서는요. 꼭 우리가 기업을 하거나 이런 것만 있지 않아요.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 이 모든 선택의 문제를 다 경제학으로 우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요, 경제학은 무엇을 생산하고 말 그대로 생산된 거를 교환하고
소비하는 이런 거와 관련된 걸 다루는 게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는요 선택과 관련된 것이면 전부 다 경제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나와 있고 여기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학 이래 가지고요 우리 결혼을 할까 말까 이것도 많이 고민들 하죠. 내가 결혼하면은 미치는 거 아닌가? 결혼하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과 결혼했을 때 얻게 되는 행복과 즐거움 비교했는데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면 우리는 결혼하는 것이고 아니면 하지 않는 거야. 애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를 만약에 한 명을 낳았어요. 한 명을 키우는데 자녀가 있는데 한 명 더 낳을까? 가족 계획을 세운다 합시다. 근데 한 명 더 낳았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이 있을 것이고 한 명 더 낳게 되면은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가 등등등 육아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때 편익보다 비용이 크면 그만 낳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크면 그럼 애를 한 명 더 낳게 되는 거죠.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행을 한번 털어볼까? 은행을 한번 털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털어가지고 얻다 은닉해서 내가 그거를 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랑 야 근데 은행 털다가 걸리면 감옥 가잖아. 그 비용과 같이 고려하는 거야. 그래서 걸릴 확률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를까 말까 이런 것들이요. 아니면 또 예술의 경제학, 스포츠 경제학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경제학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5페이지 맨 마지막 제줄에 경제학의 관심 영역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게 되니까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야 이게 경제학이야?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택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경제학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께 셀프로 볼게요. 거기 6페이지에 가보시면 가정의 경제학에서 뭐 여러 가지 게리 베커와 관련된 자녀를 얼마나 낳을 것인가 자녀의 양뿐만 아니라 질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이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경제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경제학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가? 올바른 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제학은 논리의 학문입니다. 뭐 암기하는 과목은 아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많은 논리적인 관계를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언제나 if then 이런 식으로 끌고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리의 철저한 학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에 그게 나와 있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는 찾았습니까?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경제 제도와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 어떤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만의 어떤 독특한 특색이 있을 수 있고요. 미국 사회만의 어떤 미국 제도만의 어떤 특색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차이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야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냥 해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의 학문인데 그런 경제 정책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에 부합하는 정책을 세우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각각의 사회 아니면 경제 시스템에 대한 그러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제도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서는요, 우리가 경제학은 뭘 하는 학문입니까? 라고 했으면 선택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초이스 선택이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택을 막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합리성이라는 거, 우리가 레셔널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경제학에서 이 합리적이라는 것은요, 모든 경제 주체가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레셔널이 단어가 레컨이라는 단어에서 오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계산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계산적이다. 그러니까 매 순간 선택을 할 때 자기의 어떤 이해 득실을 따지는 거야. 편익과 비용을 따져가지고 편익이 좀 더 크게 되면은 선택하고요. 비용이 크게 되면 선택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제 주체들을 우리가 보통 경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교재 가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전형적인 경제인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 합리성이라는 게 경제에서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합리적인 계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개개인들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이 선택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목적은
개개인들의 어떤 행복을 증진시키는 건데 소비자들은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효용이라는 말을 쓸 건데요. 만족을 이왕이면 극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라고 하면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것을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용, 만족의 극대화랑 그리고 이윤의 극대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수단의 합리성이다 라는 거예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도달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수단의 합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사결정할 때는요. 이 편익이요. 편익은 베네핏이에요.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이요. 비용은 코스트예요. 코스트.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랬을 때 발생하는 베네핏이 코스트보다 크게 되면 선택을 한다. 대학 갈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당연히 코스트보다 베네핏이 크니까 또 남들이 가니까 우르르 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대학 진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남들 가니까 무조건 대학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얻게 되는 편익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뒤에 다시 하겠지만 가지 않았을 때 만약에 우리가 가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것까지 다 비용으로 간주해 가지고 비용과 편익을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교재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8페이지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은 편익뿐만 아니라 비용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비용할 때요. 이 비용할 때 좀 개념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계학, 회계사들이 바라보는 그런 비용이 있어요. 그걸 어카운팅 코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비용에 가까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선택이잖아, 선택.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있어요. 인간이죠.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합시다. 왜 듣고 계세요? 아무튼 듣고 있는데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저 너무 피곤해요. 잠을 잘 수 있고요. 아니면 영화를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거 여행을 할 수 있고 등등등 많은 선택지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이 수업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초이스를 했어요. 왜 수업을 선택했을까요? 다른 여타 선택지보다 수업 듣는 게 가장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익을 가장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용 대비. 그래서 이게 최선의 어떤 선택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수업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수업을 듣게 되면 다른 여기 나와 있는 잠을 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이요. 이것도 하면 좋은 거잖아. 졸려 죽겠는데. 근데 수업 듣고 계시고 영화 보고 싶은데 수업 듣고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된다고요. 포기. 아쉬움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내가 만약에 수업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도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되는 이것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비용으로 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에 만약에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나 이런 것들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포기하게 되는 오퍼튜니티가 되는 거잖아요. 이 포기하게 되는 아쉬움이 남게 되는데 이런 아쉬움도 하나의 비용으로 간주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요. 비용을 얘기할 때 자, 우리 앞으로 경제학 동네에 왔으니까 이 기회비용을 진정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다 해도요.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다 비용에 포함시킵니다. 자, 우리 교재로 가보시면은요. 우리 기회비용과 매몰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9페이지 가보면 레스토랑에서 운영되는 수익과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한번 표를 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거기 보니까 음식 판매 수입과 관련한 게 3억 원이 있고요. 그래서 수입의 총 합계는 3억 원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보시면 재료비, 인건비, 또 지급이자, 임대료, 전기가스, 수도, 제세 공과금 이래서 비용까지 다 더하면 2억 5천만 원 이렇게 비용이 든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된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쉽게 그 이제 눈에 보이는 비용 거기 나와 있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매몰비용이라는 게 또 참고로 있는데 그 참고로 하나 보세요.
선코스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일단 한번 지출이 되면 일단이라는 말 잘 보세요. 한번 돈을 쓰면 엎질러진 물이야.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매몰 비용이야. 지나간 버스야. 여러분들이 보통 뭐가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한번 투자했는데 회수가 불가능한 것들은 다 매몰 비용입니다. 지금 엎질러진 물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영화 티켓표를 극장표를 얻었는데 요즘이야 재발매가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표를 잃어버리면 그냥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니면 흔히 광고 이렇게 할게요. 광고를 했는데 뭐 제일 잘 나가는 뭐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훌륭한 유명한 연예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매티에스라고 할까요? 매티에스 앞으로 유명한 뜰 기업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BTS에 버금가는 매티에스가 생겼어요. 뭐 메가리에서 매티에스 이렇게 했는데 이 매티에스 멤버들이 막 이제 우리가 뭐 엄청난 돈을 주고 광고를 찍었어요. 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매티에스로 오세요 해가지고 다 미소 짓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광고를 내보내려고 했는데 광고 다 찍었어요. 몇 억씩 막 주고 몇십억씩 주고. 근데 얘네들이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어떤 사고가 생긴 거야. 이미지가 안 좋은 사건.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동영상을 찍고 광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거 아까우니까 일단 투입한 거니까 지출한 거니까 이거 계속 내보내야 될까요? 그만둬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 이거 그냥 다 날려야죠. 가끔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같은 어떤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면은 뭐 개그나 아니면 그런 거 할 때 보면은 뭐 이제 게스트로 출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다 촬영까지 마쳤는데 불미스러운 안 좋은 사건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만 이렇게 편집하기도 하잖아. 정 안 되면 그게 애매하면 통편집을 한다고요. 아깝지만 버리게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매몰 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선택했을 때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콩고드의 오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앞에서 기회비용 해서 레스토랑 얘기를 해놨는데 그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예 있잖아요. 그 기회비용 따지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입은 3억 원이고 비용이 2억 5천만 원 되는 건데 그 사람이 박 씨가 만약에 호텔 요리부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고 500만 원의 뭐 돈을 받기로 했었다라고 하면 블러블러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1년 동안 판매 수입이 3억 원 될 걸로 얘기하는데 비용 블러블러 하게 되니까 2억 5천만 원 비용이 돼서 5천만 원 이득을 얻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레스토랑을 만약에 했을 때 그 사람이 계속 할까 말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생각하는 게 기회비용이에요. 여기 살짝 한번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다 쓰면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칠판을 하나 열었어요. 자, 거기 9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원래 레스토랑에 가기 전에 이제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여기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별전자를 다니고 있었어요. 별이 4개니까 사성전자 이렇게 합시다. 자, 요때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자, 직장을 다닐 때 이 사람의 연봉이 얼마냐면 6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6천만 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고 레스토랑을 하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레스토랑, 치킨집을 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치느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자, 치킨집을 하려고 하는데 치킨집을 했을 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기 보시면 수입의 합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총수입이다 라고 하면 총자도 쓸게요.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거기 보시면 3억 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거기 보시면 총 비용은 비용이 합계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회계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거죠. 2억 5천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하게 되면은 이윤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요. 총 벌어들인 수입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5천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이거를 이윤 이렇게 하면 이게 0.5억 원 하니까 5천만 원 이렇게 된 거야. 자, 우리가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야,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괜찮긴 해요. 여기 보시면은 색깔을 좀 이걸로 할까요?
나쁜 건 아니야.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윤이 이만큼 됐으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경제학은 아니 사성전자를 다니면서 6천만 원 받고 있었는데 내가 레스토랑 치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둘 다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만약에 이쪽 길을 가게 됐으면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6천만 원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이 아쉬움이 발생하는 건데 이거 날리는 거야. 이것도 비용으로 간주를 해야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야, 내가 말이야 레스토랑에 있을 때 얻게 되는 이윤이 여기 5천만 원이 되니까 야,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회사 다녔으면 연봉이 6천이야. 치킨집 하면 연봉이 5천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경제학적 마인드가 없는 경우에는 특히 회계학이나 경영학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했을 때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붙는 게 뭐냐면 회계적 이윤이야. 회계사들이 바라보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처럼 5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야 이게 아니라 이거 포기한 것도 비용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비용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포기에 따른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포기에 따른 6천만 원도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비용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거요. 오히려 5천만 원이라는 매출액에서 저 기회비용까지 빼게 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1천만 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냥 회계학적 비용과 경제학적 비용 얘기했을 때는 야, 이거 자기가 선택한 그러니까 만약에 학원을 우리가 운영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건물이 우리 건물이다라고 하면은요. 돈이 나가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야, 니네는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좋겠네. 그게 아니라고요. 이 임대료를요. 만약에 이 학원 사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이거 딴 사람한테 임대해주면 임대 수익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나한테 임대료를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우리 여기 보시면 3절에는 경제적 자원과 생산 가능곡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경제적 자원, 경제라는 말이 들어가면은요, 뭔가 희소하다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경제적인 자원,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여기요, 아껴 써야 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모든 자원을 다 아껴 쓰긴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다 얘기하면 정신없으니까 우리가 좁은 의미로서 어떤 생산 요소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 때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노동, 자본, 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급되는 서비스예요. 이게 처음에 하실 때는 노동이라는 게 사람 몸으로 생각하시면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팔고 이렇게 되는 거는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를 고용하거나 누구를 채용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몸을 산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일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본이다라고 하면요. 생산에 사용되는 건물, 기계, 공구, 설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역시 캐피탈이라는 자본 얘기할 때는요. 제가요 사업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해서 그거 아니야. 그건 이제 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그거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자본은 우리가 금융자본에서 앞에다 파이낸셜을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 이 사람이 노동을 해, 일을 해, 땅을 파. 맨손으로 파요? 안 되지. 뭐 삽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구가 있어야지. 삽질을 하려고 그러면.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뭐 어떻게 해? 이를 뽑으러 왔습니다 하면 뭐 이렇게 뭐 손으로 뽑아요? 뭐 아무튼 실로 뽑더라도 뭐 도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의료기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우리는 자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땅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자원을 포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토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3대 경제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인풋으로. 그러니까 가볍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경제적 자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최근에는 이것처럼 기업가적 노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삼성이나 이렇게 뭐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 옛날에 보면은 어쩔 수 없었는데 이제 점차 좀 어렵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뭔가 CEO나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기업가적 마인드가 그 회사를 또 팍 한 단계 점프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공한 기업들이 어떤 리더라고 할까? 말 그대로 리더십.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또 기업가의 어떤 모험가 정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인풋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우리가 레이버, 노동이라고 할 거예요. L이라고 많이 씁니다. 캐피털 K라고 많이 쓸 거예요. 원래는 C라고 써야 되는데. 그리고 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니면 경영 능력 이런 걸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요. 이게 인풋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인풋들을 집어넣어요. 얘가 인풋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노동, 자본 이러한 인풋을 그래서 어떤 건물에 집어넣어. 예를 들면 뭐 삼성 이런 데 안에 집어넣으면 이걸 잘 버무려 가지고요. 뭔가의 가치가 있는 뭐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이 아웃풋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품은요. 눈에 보이는 걸 재화라 그러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생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은 사람들이 소비하기를 원해서 시장에서 사고 파는 모든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모든 걸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는 걸요 구주라고 해요. 그래서 재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용역 또는 서비스라고 하니까 이 둘을 합쳐서 상품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 우리 책에 보시면은요 쌀이나 옷, 자동차처럼 우리 주위에 보는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바로 재화의 범주에 속하고요. 또 상품으로 매매되는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발 서비스, 휴대폰 서비스, 보험 서비스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인풋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에 대한 그러한 상품이죠. 그걸 이제 뭔가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하려고 만들어낸 게 생산 가능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줄 보시면 한 경제에 주어져 있는 생산 자원, 노동과 자본과 토지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모두 활용해서요. 특히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양, 그 아웃풋의 양, 상품의 조합을 우리가 나타내는 곡선이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자, 먼저 로빈슨 크루소 같이 혼자 존재하는 그런 가상적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단순한 어떤 경제 상황이에요. 자, 노동력만 있다라고 할게요. 자본 없고요.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하면 나중에 볼 텐데 내용을 좀 심플하게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요. 노동만 있고요. 이 로빈슨 크루소가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게 300시간 노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빈슨 크루소가 지금 무인도에 혼자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노동을 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 하나는 딸기가 있고요. 딸기. 또 하나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딸기를 키우거나 물고기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한 걸로 하면 L이라는 노동을 투입합니다. 노동을 투입해서 로빈슨 크루소가 생산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아웃풋이 바로 딸기와 물고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웃풋이에요. 아웃풋. 그리고 인풋은 여긴 노동 하나만 있다고 한 거예요. 자본이라든가 뭐 기술이라든가 경영 능력이라든가 그런 거는 뺐습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과의 그런 관계를 생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로빈슨 크루소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니까 3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제한된 300시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3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 300시간을 투자해 가지고요. 딸기 같은 경우에 얼마나 생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최대한 여기 300개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생산한다. 그러면 모든 시간을 물고기만 잡는 데 투입을 한 거야. 그러면 물고기 600마리를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로빈슨 크루소 입장에서 A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점은요. 딸기는 아예 생산을 안 하는 거야. 딸기는 생산하지 않고요. 물고기만 생산하는 경우고요. 나중에 우리 이런 그래프 자주 볼 거니까 좀 가볍게 보셔도 돼요. 자, B점은 뭐예요? B점은 아예 물고기는 안 잡는 거야. 됐어, 나 물고기 싫어. 그래서 물고기는
안 잡고 뭐만 생산한다? 딸기만 생산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바로 딸기 300그릇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로빈슨 크루소 입장에서는요, 아니 시간을 우선 딸기를 잡는데, 우리가 이건 좀 뒤에 다시 할 거예요. 딸기를 하나 더 이렇게 생산해서 따는데 물고기를 포기해야 돼. 이 기울기가 바로 지금 마이너스 2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딸기를 하나 이거 생산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2마리 포기해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1 하나 증가시키려면 마이너스 2만큼 포기를 해야 된다. 이 기울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수업을 듣게 되면 뭐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거나 뭔가 다른 걸 포기해야 돼요. 그 경제학에서 희소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딸기를 여기 보면 단위가 한 그릇이네. 한 그릇, 한 개라고 해도 되겠는데, 한 그릇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딸기를 하나 더 생산하려면 뭔가 대가를 포기해야 되잖아. 물고기 2마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지. 물고기 2마리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 이거 뭔가를 포기한다. 이게 바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우리 요게 바로 이제 하나를 얻게 되면 다른 걸 포기해야 돼서 요 검은 색깔 이렇게 쭉 녹색깔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우리는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근데 거기 D점과 같이 만약에 요 안에 있는 건요, 내가 만약에 이쪽이라 할게요. 여기라 합시다. 여기 뭐 예를 들면 여기 D점을 여기다 쓰는 게 더 낫긴 한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꺾어가지고 여기 100개 이렇게 있어요. 100개 생산하는데 D점 여기쯤이라고 생각할게요. 여기쯤. 그럼 점점 보시면 내가 물고기를요 한 뭐 250마리 이렇게만 잡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딸기를 100개를 생산하는데 물고기 250마리다? 아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 물고기를 더 생산하거나 딸기를 더 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란 색깔 칠한 이 안쪽에 있으면 생산 가능 곡선 안쪽은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낭비라고 써주세요. 낭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리고 어떤 노동력과 시간 가지고는 달성할 수 없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기울기 있잖아요. 그래서 딸기를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 그 정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요 좀 더 일반화시켜 가지고 이제 그림을 나타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분 직선 모양의 생산 가능 곡선이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전제 조건이 노동만이 유일한 인풋이고요. 1시간의 노동을 가져다주는 딸기와 물고기의 양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에서는요. 노동 외에 여러 생산 요소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산 요소 투입량의 변화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상품의 양도 변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나타낸다라고 하면요. 그때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는 표현 잘 체크해 두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14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요 파란 색깔 위에 나와 있는 게 가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생산하고 있는 여기가 효율적인 점들을 나타내고요. 효율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이 안쪽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비효율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비효율적인 낭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H점은 어떻게 됐습니까? H점과 같은 이런 점은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점이야. 달성이 불가한 점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어진 로빈슨 크루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생산 가능 곡선이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도구가 생긴 거야. 물고기를 잡는 어떤 그물을 얘가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여기 뭐 쌀, 옷 이렇게 해놨는데 딸기 물고기라고 하면은 딸기를 따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냈거나 그렇게 되면 아니면 시간이 늘어났어. 체력이 좋아져가지고 하루에 뭐 아니면 뭐 한 달 동안 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300시간이었었는데 그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났다 생각하면은 얘가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